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장 장치의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장치는 크게 메인 메모리, 즉 메모리 쪽과 그 다음에 퍼머넌트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보조 기억 장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모리, 즉 메모리와 관련된 거, 그 중에 이제 롬과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데이터 저장 장치는 실렉트론 튜브라는 것인데 1946년에 본 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컴퓨터 아키텍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컴퓨터 아키텍처를 제안했던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가 돼서 개발을 지시를 해서 실렉트론 튜브라는 것이 최초의 1946년에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946년 말에 생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연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1948년까지도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1950년대 생산이 됐는데 그렇게 생산된 것이 이렇게 진공관의 일종인 이것을 이제 실렉트론 튜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 있죠. 진공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소자를 기억 비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렉트론 튜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너무 만들기가 어려웠고 용량을 향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생산이 돼서 많이 사용되지를 못했죠. 이게 이제 최초의 비트 단위, 디지털 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가 사용하는. 결국은 이 본 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본 뉴만 컴퓨터 아키텍처 있죠.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인 메모리 부분에 해당되는, 요즘 우리가 그걸 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부품을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최초로. 자, 그런데 이 실렉트론 튜브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자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와 킬번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특허도 내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약 195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렉트론 튜브보다도 훨씬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었고 또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은 CRT,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전부 다 LCD 혹은 LED 모니터인데 그 전에 사용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CRT 모니터, 그게 캐소드레이 튜브라는 건데 전자총을 쏴서 화면에다가 컬러 점을 그리는, 흑백 혹은 컬러 점을 그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전자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점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이 전자총을 이용해서 이 화면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요거를 디텍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어디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디텍트를 해서 이게 1, 0, 0, 1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즉 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본격적인 컴퓨터가 개발됐던 1950년대 초 유니박이나 IBM 701 수학 그리고 소련에서 했던 스트렐라 1 뭐 이런 데에서 램 역할을 하는 소자로 이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렉트론 튜브는 진공관 방식이고
윌리엄스 킬번 튜브는 CRT 방식의 램 역할을 했던 소자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사용됐던 그 메인 메모리 수호자는 자기 코어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 요거는 이제 1947년에 이것도 아까 실렉트론 튜브와 윌리엄스 튜브랑 비슷한 시기, 약간 좀 늦은 시기에 페드릭 비에라는 사람이 자기 코어 메모리 관련된 최초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 특허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Write After Read Cycle 기술과 Co-Incident Current Syste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용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1950년대 초에 최초 개발이 되고 계속 기술 발전이 돼서 1955년부터 75년까지 많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서 독점을 하게 되는 메모리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코어, 자기 코어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페라이트 자성체, 이게 지금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확대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종의 그 전기를 흘려서 자성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이트 자성체라고 하는데, 이 고리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통과시키는 격자 구조 형태, 바둑판처럼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Y선, 즉 X축, Y축, 즉 격자 구조니까 바둑판이니까 가로에 X가 여러 줄이 있을 거고 Y도 여러 줄이 있겠죠. 각각 하나하나가, 이 코어 하나하나가 한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를 할 때는 X, Y, X가 여러 개 있고 Y가 여러 줄이 있는데 그 중에 X 한 줄, Y 한 줄을 딱 선택해서 전류를 흐르면 이게 교차되는 점 있죠? 교차되는 점에 있는 코어에 자성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한 줄에 그 전기가 흐르면 모든 코어가 다 자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X하고 Y축에 두 개가 동시에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코어, 이것만 자성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한번 착 흘리고 나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XY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줍니다. 반대로 해주면 여기 자성이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자성이 없는 형태로 바뀌겠죠. 자석이 N극, S극 구분이 있던 게 없는 형태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니까. 여기에 선이 있으면 자석이 돌면 유도전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감지선에 감지가 됩니다. 전류 흐르는 게. 근데 만약에 자성이 없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읽을 때는 쓸 때와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이 바뀌면서 여기 1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장이 바뀌면서 요 감지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1이 뭐 XNN, YN에 1이 저장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지선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코어에 여기 자성이 형성되는 것을 좀 더 지우기 위한 거예요. 지울 때 여기다 딱 흐르면 다 지워지게 이렇게 코어를 엮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으면 XY를 반대로 흘리니까 자성이 반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자성이 생겼던 게 없어져 버리니까 지워지는 꼴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읽으면 데이터가 지워져요. 그래서 한번 읽고 나면 다시 원래 1이 있었다면 1을 또 써줘야 돼요. 물론 불편하기는 한데 기존의 진공관 방식이나 아니면 캐서드 레이 방식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량도 바둑판의 그 선을 늘리면 늘릴수록, 즉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바둑판의 선을 늘리면 늘릴수록
용량을 쉽게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슬렉트론 튜브나 윌리엄스 튜브와 같은 메모리 소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초에 이 자기 코어를 이용해서 만든 메모리 소자가 나오면서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크기도 진공관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한 비트를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선을 여기다 껴야 됐어요. 껴서 만들고 고정하고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한 비트 하는데 $1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노무자들이.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그랬고 나중에는 뭐 100분의 1까지 생산비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간단한 구조의 자기 코어 방식의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 램 메인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품이 만들어지면서 폰 뉴만 컴퓨터 아키텍처의 컴퓨터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이 비휘발성이에요. 한번 자성이 형성이 되면 그냥 자성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영구적이지는 않겠죠. 오래 지나면은 자성이 또 사라지겠죠. 그리고 노이즈에도 강했어요. 그 주변에 뭐 무슨 자기장 뭐 이런 거에서도 꽤 강했어요. 그래서 산업용이나 우주선, 비행기 등에서 많이 사용했답니다. 단점은 온도에 민감해서 항상 히터를 이용해서 상온보다 높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됐답니다. 자, 잠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기장에 의한 램 소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모든 전자기기들은. 자,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고정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자가 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롬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이 리드 온리 메모리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게 기본적인 롬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상용화된 롬은 1965년에 하니웰이라는 그 컴퓨터에 256비트짜리 바이폴라 TTL 롬. TTL은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롬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초에 1kbit TTL이 나왔어요. 근데 이 TTL로 만들어지는 거는 소자가 좀 복잡해서 집적도가 좀 떨어졌어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만들 때. 이게 바로 TTL 롬인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용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AMD, 락겔 뭐 이런 데서 인텔 물론 페어차일드 모토로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초기에 인텔이나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이런 회사에서 TTL 롬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후발주자인 AMD와 락겔이 이 모스 기반의 요거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여기 있죠. TTL은 트랜지스터 로직이고 모스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에서 요즘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이거죠.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이용한 롬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비트를 표현하는 면적이 훨씬 적었어요. 모스가. 그래서 4kb짜리를 TTL 기반의 롬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4kb짜리 모스 기반의 롬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롬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마스크롬, 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마스크롬은 양산형 롬으로 한번 생산하는 데에서 필름에 한번 딱 기록을 해주면 그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량 생산이 저가 대량 생산이 돼서 게임 카트리지나 뭐 폼웨어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절대 한번 써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아직 양상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시제품 몇 개 출시해서 시장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양산하려면은 마스크롬은 너무 최저 양산 수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롬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블 롬에서 P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79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P롬도 한 번 쓰면은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한 번 쓰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써도 또 고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한 번 썼는데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견됐어요. 다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 P롬 납땜해 놓은 거 뜯어내고 다시 또 연결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느냐? EP롬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창이 있죠? 유리로 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이 창이 뭐냐면 여기다가 UV, 강한 UV, UV가 뭐죠? 그 자외선을 쬐면 일정 시간 이상 쬐면 기록된 것이 다 지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획기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1971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인텔의 1702A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UV를 이용해서 지웠는데 UV 말고 그냥 전기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전기적인 방법으로 지우고 다시 기록하는 그게 바로 EEP로입니다. 이 앞에 E는 일렉트릭이에요. 일렉트릭. 전기로 지우고 다시 쓰는 거. 이거 그럼 뭐예요? 램도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죠? 램도 전기로 읽고 쓰고 여러 번 읽고 내용도 바꿀 수 있고 하는 거죠. 이 필름도 바꿀 수 있네. 이제부터 이제 램과 롬이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름은 전기로 읽고 쓰고 할 때 그 전기가 많이 들었어요. 또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쓸 때 쓰는 이 필름을 쓰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했었어요. 물론 UV로 쓰는 장치도 당연히 지우고 쓰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했는데 이 필름도 별도로 필요했어요. 대신에 UV 지우는 것에 비해서 이 필름으로 지우는 것은 비교적 쉬웠죠. 그것도 일부 보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필름을 지우기 위한 높은 전압의 그 신호선을 또 추가로 해서 아예 보드에다 땜을 해놓고서도 지울 수 있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울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 그 뭐죠?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더 된 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1984년에 도시바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특허를 내놓고 이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플래시 메모리의 기술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 있죠. SSD도 마찬가지. 이거에 토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SSD, USB 메모리 이거는 일본이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롬들이 개발이 됐고 이것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EP롬에 비해서 훨씬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전력도 조금 세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나오면서 소위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들 있죠. 심지어는 선풍기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 플래시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롬은 보면은 크게 제조 기술을 발전을 보면 TTL, 바이폴라라고 하죠. TTL 방식, TTL 회로, 트랜지스터 회로요. 그리고 모스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금속 산화막 반도체. 그 기술이 있는데 마스크롬, 공장에서 아예 딱 프로그램까지 찍어서 나오는 롬 만들 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P롬 처음에 나오는 거는 바이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P롬은 EP롬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 EP롬은 UV EP롬과 EEP롬, 일렉트릭 EP롬 이 두 가지로 나눠졌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술, TTL 소자를 이용한, 즉 트랜지스터 소자를 이용한 것과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모스, FET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램 기술. 아까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라는 게 있었죠. 그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는 결국은 뭐예요? 동그란한 자석 코어, 자성을 형성할 코어 사이에 전선을 끼워서 만들었어요. 아무리 전선을 가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용량 늘리는데 한계도 있고, 그리고 리드라이트 하는데 속도를 높이는데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거에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63년도 이때 처음으로 페어차일드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로버트 H. 노만이라는 사람이 레치 구조의 메모리 특허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 레치 구조의 메모리 특허 추론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여기 지금 밑에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메모리에 대한 그 논리 회로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레치 구조, 레치라고 합니다. 0, 1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자 회로입니다. 이런 거를 제안을 하니까 특허청에서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해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특허 등록이 된 게 71년에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허를 출원을 해 놓고서 바로 1964년에 64비트 피처널 모스형 S램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태틱 램이죠. S램은 스태틱 램이에요. 이 스태틱 램을 설계를 했는데 어려웠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시행착오도 많이 해서 꽤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상용화한 것은 페어차일드가 아니고 1967년 IBM에서 다이나믹 램, 한 개의 모스펫과 한 개의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원비트 다이나믹 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페어차일드사에서 만들어진 이 S램은 나름대로 또 개발이 됐고요. IBM에서는 다이나믹 램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나믹 램이 훨씬 뭐라 그러죠? 그 면적이 좁았어요. 이 페어차일드에서 했던 이것보다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963년에
로버트 노만이 특허 출원을 한 이게 레치 구조의 메모리 특허와 그 다음에 다이나믹 램, 현재 대부분의 램은 전부 다 다이나믹 램입니다. D램이라고 그러죠. 이 D램 개념을 1967년에 이 사람 로버트 디나르드라는 IBM의 이 사람이 이거를 한 개의 모스펫과 한 개의 캐패시터를 이용한 D램을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 제품을 IBM에서 개발하면서 현재의 그 D램의 셀 어레이 구조를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게 D램이잖아요. 램.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1967년에 해놓고 지금까지 한 60년, 50년 가까이 무엇을 해왔냐? 삼성에서 했던 게, 하이닉스에서 했던 게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집적도 높이는 거. 요거 더 면적을 작게. 그리고 리드라이트 속도 높이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미세 공정과 리드라이트 속도 높이는 이런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도 보면은 바이폴라, TTL 갖고 트랜지스터 갖고 한 게 있고 모스, 산화막 반도체, 금속 산화막 반도체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이모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현재는 이 모스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스태틱 램도 이 바이폴라, S램, 바이폴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태틱 램도 있고 모스를 이용해서 만든 스태틱 램도 있어요. 그리고 D램도 있고요. 스태틱 램에 비해서 D램은 회로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스태틱 램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따라서 소요되는 면적도 굉장히 작았죠. 그러니까 집적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밑에 D램과 S램이 있는데 S램 그래서 주로 어디서 썼냐? 좀 특징이 있어요. S램은 스태틱에 정적에 한번 딱 써놓으면은 다시 쓸 필요가 없는데 다이나믹 램은 한번 쓰면 조금 있으면 이게 캐패시터다 보니까 캐패시터가 뭐예요? 충전 전련체 사이에 도체가 있어서 거기에 전련체니까 전기는 통하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전기를 딱 충전을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 충전된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시 써줘요. 구조는 간단한데. 그래서 동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재충전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다시 써주고 하니까 그거를 앞에다가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D램, 다이나믹 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싸겠죠. 그리고 집적도도 당연히 높겠죠. 간단하니까. 그래서 대용량의 메인 메모리에 많이 썼습니다. 자, D램이나 S램은 전원이 꺼지면 자료는 보존할 수 없어요. 즉, 볼러타일 메모리였어요. 근데 S램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충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는 읽으러 갔는데 재충전 중이다. 그럼 기다려야 되죠. S램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가서 바로 읽으면 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아까 레치 구조 특허낸 거 있었죠? 그 레치 구조로 만들어진 최초의 요거는 이제 TR로도 만들 수도 있고 모스 기술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요즘 뭐 다 모스 기술로 하겠죠. 모스 기술인데 회로가 조금 복잡해요. 캐패시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S램은. 그래서 이거는 S램과 D램의 가장 큰 차이는 주기적으로 충전하느냐 안 하느냐와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떤 게 빠르냐. S램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구조는 좀 복잡하고 소비 전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S램은 주로 어디에 이용되냐?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 그리고 캐시 메모리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캐시 메모리에 특히. 그리고 D램은 메인 메모리, CPU 바깥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램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메인 메모리에 사용되는 램은 계속 기술 발전이 되어 왔어요. 즉 용량 추가와 속도, 입출력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램 중에 다이나믹 램,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의 주요 기술이 되는데, 이 다이나믹 램이 인텔에서 펜티엄 CPU를 출시를 하면서 66MHz짜리 펜티엄 CPU를 출시를 하면서 D램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속도가 막 뒤죽박죽. CPU는 뭐 66MHz로 동작하는데 D램은 뭐 22MHz로 동작하고 그러면 좀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해요. 동기화가 안 됐었어. 근데 펜티엄 CPU를 만들면서 야 이거 동기화하는 램을 만들자 하고 펜티엄 CPU와 동시에 SD램의 기술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SD램 기술이 표준화가 되면서 인텔의 펜티엄 CPU 66MHz와 동일한 66MHz로 동작하는 D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SD램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 SD램도 CPU는 이제 계속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죠? 빨라지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그 램 기술을 개발하자 해서 램버스라는 회사에서 램버스 D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고속의 시리얼 통신을 썼어요. 여기까지는 주로 패러렐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고속의 시리얼 통신을 쓰면서 꽤 빨라지기는 했는데 이 램버스 D램이 복잡하고 제조 기술이 복잡하다 보니까 생산을 했는데 100개 생산했는데 쓸 수 있는 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50개. 그럼 뭐예요? 약 50%밖에 안 되죠. 이런 걸 수율이라고 해요. 생산한 게 100개면은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평균 몇 개냐? 그게 이제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율이라는 거예요. 수율. 100개 생산해서 몇 개 팔 수 있느냐는 게. 그 수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그 웨이퍼가 한 장을 생산하는 단가는 비슷해요. 시간도 비슷하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팔 수 있는 제품이 몇 개냐에 따라서 즉 수율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비쌌어요. 비싸다 보니까 이 램버스 D램 속도 빠르고 좋아 해갖고 인텔이 램버스 D램을 엄청 밀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고 또 새로운 뭐 CPU 기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램버스 D램이 기술을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기회다 가지고 AMD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 DDR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인텔은 RD램을 밀고 있었는데 그래서 DDR이라는 기술이 딱 나왔는데 간단하게 싱크로너스로 이거는 싱크로너스도 램버스 D램은요 싱크와 어싱크를 다 지원하는데 다 지원하다 보니까 내 거는 동기화 안 해도 돼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AMD에서는 DDR 싱크로너스 D램으로 DDR 더블 데이터 레이트 SD램을 만들었어요. 즉 속도가 2배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속도가 2배 되게 하는 게 바로 옆에 그림 있죠. 이 그림 보면 DDR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SDR이 있어요. 싱글 데이터 레이트. 이 위에 있는 SD램의 SDR하고는 다른 겁니다. SDR은 싱글 데이터 레이트,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디지털 통신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요. 한 클락이 있는데 한 클락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래서 SDR은 라이징 엣지, 즉 클락이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는 순간 이때부터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더블 데이터 레이트는 올라가면서도 전송이 되고 내려가면서도 전송이 돼요. 그래서 2번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뱅크를 2개를 넣어놓고 올라갈 때는 1번 뱅크 데이터,
내려갈 때는 2번 뱅크 데이터. 그러면은 그냥 S3M보다 2배 속도로 그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DR 기술이 나오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속도를 2배를 늘려버리니까 인텔은 RDRAM을 밀었는데 이게 좀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인텔에서 우리도 DDR을 허용을 하자 그래갖고 DDR S3M을 붙일 수 있는 CPU를 설계를 해서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RDRAM은 이제 수명 끝이죠. 그래서 램퍼스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자, 그리고 DDR이 이제 2배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라고 하는데 이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 두 군데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가 됐죠. 근데 이것도 CPU 속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것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DDR2라는 게 나왔어요. 2003년에. 요게 이제 스펙이 딱 결정됐는데 이 DDR2는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클락을 만드는 오실레이터가 이 클락을 만드는 게 오실레이터인데 이 오실레이터를 2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이 클락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뱅크를 4개를 만들어 놓으면 4배가 되겠죠. 그죠? 즉 DDR의 2배 속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오실레이터를 3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DDR3에 4개를 넣었죠. 오실레이터를 4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DDR2에 또 2배가 됐어요. 근데 오실레이터를 계속 넣을 수가 많이 넣으면 또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슨 기술이 개발됐냐? DDR3에서 뱅크 그룹 기술이라는 걸 또 해놨어요. 즉 이건 뭐냐면은 메모리 뱅크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그거를 다른 채널을 통해서 클락은 동일한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개의 구분되어 있는 16개의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16배가 됐죠. 이 S3M에. 자, 그리고 DDR4는 그게 이제 DDR4고요. 그 다음에 DDR4에서 이거를 16뱅크가 아니고 32뱅크, 즉 32채널을 써버리니까 이제 32배가 됐어요. S3M의 속도가. 그리고 DDR5는 또 여러 가지 뱅크 기술이 또 추가되고 기타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추가되면서 DDR 뭐가 또 나오겠죠. 현재 DDR4는 2020년 4월인가 그때 스펙이 만들어졌고 2020년대 7월인가 8월에 삼성에서 만들었다 해갖고 DDR5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DDR5가 우리 PC나 뭐 이런데 서버에 들어가는 주 메모리가 될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DDR1, 2, 3, 4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DDR1과 2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달라야 돼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DDR1과 2, 3, 4가 서로 다른 PCB에 꽂히지 않게 이걸 지원하는 PCB에 꽂을 수 있는 구멍 뚫린 부분이 있는데 이 구멍 뚫린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DDR1부터 DDR4까지 클락 보면 다 똑같죠. 그죠? 133MHz에서 200MHz고 버스 클럭은 좀 달라졌죠. 늘어났죠. 그리고 프리패치라고 해서 이거는 읽는 버퍼, 램에서 읽어드리는 버퍼가 2개, 4개, 8개, 8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 메가 타임스 퍼 세컨드예요. 1초에 100만 번, 즉 100만 번이니까 266메가. 그럼 뭐죠? 2억 6,600만 번을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4억 번이나.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죠. 20억 번, 2기가, 3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레이트를 보면은 DDR은 2기가에서 3기가, 그리고 DDR4는 17기가에서 21기가 바이트입니다. per second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전압도 점점점 낮아졌어요. 자, 이런 기술들이 램 기술들입니다.